일본은 대마도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고 국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사람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마도 해상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 이 일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수평선 너머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내부에서는 한국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내려졌습니다. 국가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이다. 지금부터 대마도 주민들의 말 못한 간절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노 다케시입니다. 대마도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59입니다. 이 바다에서 태어나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죠. 그날은 2023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대마도 북쪽 조업 해역이었어요. 수온이 딱 좋은 시기였습니다. 방어와 오징어가 잘 잡히는 계절이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점 하나가 보였어요. 익숙한 광경이었죠. 이 해역에는 항상 누군가 있습니다. 저희만 조업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이 늘기 시작했어요. 2이 되고 5이 되고 10이 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검은 점으로 채워졌죠. 저는 처음엔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더가 고장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손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점들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부선장 요시다가 조타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조합장님, 밖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바다는 아직 어두웠죠. 하지만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검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배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외국 어선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죠.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조업선이라면 저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조업할 때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 배들은 달랐어요. 빠르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마치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합 소속 모든 배에 긴급 호출을 보냈습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후퇴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외국 어선들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죠. 도망칠 방법이 없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바다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59회를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두려움이었죠. 국가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외국 어선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속도가 달랐어요. 우리 배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아마 2배는 빠른 것 같았죠. 엔진 소리가 바다를 울렸어요. 낮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타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요시다에게 소리쳤죠. 최대 속력으로 후퇴하십시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외국 어선들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동쪽에서 5척, 서쪽에서 4척, 남쪽에서 6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쪽만 열려 있었지만 그곳도 곧 막힐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조합 소속 배는 모두 12척이었습니다. 모두 소형 어선이었어요. 50톤급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 배들은 달랐습니다. 100톤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갑자기 충격이 왔습니다. 쿵! 선체가 강하게 부딪혔어요. 저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요시다는 바닥에 넘어졌죠. 계기판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밖을 보니 외국 어선 한 척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선체에 페인트 자국이 길게 그어졌어요. 의도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그때 쇠갈고리가 날아왔습니다. 창! 갑판에 박혔어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저들이 우리 배를 끌어당기려는 거였죠. 저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갑판으로 뛰어나가 밧줄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갈고리가 또 날아왔죠. 무전기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조합장님, 제3호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제3호선을 찾았습니다. 3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외국 어선 세 척이 제3호선을 에워싸고 있었죠. 갈고리가 여러 개 박혀 있었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었어요. 제7호선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제11호선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불법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유인해서 습격한 거였죠. 목적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죠. 국가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연락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나가사키 지부였어요.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차분했죠. 저는 좌표를 말했습니다. 북위 34도 42분, 동경 129도 18분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국 어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금 당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기다렸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20초가 지났습니다. 갑판에서 또 쿵 소리가 났죠. 다른 배가 또 들이받은 거였어요. 담당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순시선을 출동시키겠습니다.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30분이요? 네. 현재 위치에서 최단 거리로 이동하면 30분 소요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30분이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침몰하지만 않는다면 살 수 있다고 믿었죠.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시다에게 말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이 온다고 30분만 버티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요시다는 고개를 끄덕였죠.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 색이 돌아왔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조합 소속 모든 배에 알렸죠. 구조대가 옵니다. 30분만 버티십시오. 배를 지키십시오.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11척 모두 살아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2분이었어요. 5시 42분까지 버티면 됐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날아오는 갈고리를 끊었어요. 요시다는 조타실에서 배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정지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외국 어선들은 여전히 공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직 침몰한 배는 없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수평선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10분이 남았으니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수평선을 샅샅이 살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같은 담당자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도착하느냐고. 이미 30분이 지났다고 말했죠. 그때 들려온 말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출동은 보류됐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력으로 철수하십시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교적 마찰? 자력 철수? 우리는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담당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버려졌구나.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구조대가 안 온다고? 우리가 버려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다가 조타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이 제 얼굴을 봤어요. 조합장님, 안 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죠. 요시다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 어선들은 계속 공격하고 있었어요. 갈고리가 날아오고 배가 부딪히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7호선은 이미 선체에 물이 차고 있었죠. 제3호선은 가판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 할아버지도 이 바다에서 평생을 보냈죠. 저는 이 바다가 집이라고 믿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그저 숫자였던 거죠. 어민 12명, 어선 12척.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구조대는 오지 않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살 수 있을지, 죽게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강한 빛이 켜졌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새벽 바다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이었죠.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을 맞추기 힘들었어요. 배가 보였습니다. 백색 선체였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죠. 선체 옆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저는 글씨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하지만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한국에서 온 배였어요. 왜 한국 배가 여기 있죠? 우리는 일본 어선이에요. 대마도는 일본 땅입니다. 한국 해양경찰청이 올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배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죠. 요시다가 말했습니다. 조합장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를 바라봤을 뿐이었죠. 그때 확성기 소리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불법 선박은 즉시 정선하라.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망설임이 전혀 없었죠. 반복한다. 불법 선박은 즉시 정선하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한다. 외국 어선들이 멈칫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아졌어요. 움직임이 느려졌죠. 한국 경비정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200m, 100m, 50m. 선체가 크게 보였어요. 300톤급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우리 배보다 6배는 컸죠. 그리고 뒤에서 고속 단정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4척이었어요.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속도가 믿기지 않았죠. 파도를 뛰어넘듯 움직였어요. 단정들이 외국 어선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움직임이 정확했어요. 마치 칼로 자르듯이 공간을 나눴죠. 외국 어선들을 우리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국 어선들은 모두 멈춰섰어요. 공격이 멈췄습니다. 갈고리가 날아오지 않았고 배가 부딪히지 않았죠.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버렸죠. 하지만 지금 한국 경비정이 3분 만에 상황을 정리했어요. 한국 경비정이 우리 배 옆에 붙었습니다. 의무대원들이 내려왔어요.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의료 가방이 들려 있었죠. 첫 번째 대원이 갑판에 올라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쯤 돼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물었죠. 부상자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배는 괜찮았어요. 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내 다른 배들 상태를 확인했죠. 제7호선과 제3호선으로 다른 대원들이 이동했습니다. 저는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왜 오셨습니까? 대원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바다에서는 국적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9살 어부가 평생 울지 않았던 남자가 낯선 나라 경비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줬죠. 그리고 다른 배로 이동했어요. 저는 갑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요시다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죠. 20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외국 어선들은 모두 납포됐어요. 대마도 어선 12척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부상자도 없었죠. 한국해양경찰청이 모두 지켜줬어요. 그때 수평선에서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순시선이었어요. 백색 선체에 붉은 선이 그어진 배였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40분이었어요.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첫 전화를 건 지 1시간 반이 지나서였죠. 일본 순시선이 도착했습니다. 담당자가 확성기를 통해 말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비정 선장이 우리 배로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경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어를 할 줄 알았어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죠. 배는 모두 안전합니다. 부상자도 없고요. 외국 어선들은 납포했습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일본 어선입니다. 경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조난 신호를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위험하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호출을 받았을 텐데요. 경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봤을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었죠.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경감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보고서가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호 경감이었어요. 경감은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로 돌아갔죠. 한국 경비정이 떠났습니다. 고속 단정들도 따라갔어요. 서치라이트가 꺼졌습니다. 백색 선체가 점점 작아졌죠. 저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일본 순시선 담당자가 다시 확성기를 들었어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설명할 게 없습니다. 보고서는 한국해양경찰청에서 받으십시오. 담당자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전기를 껐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시다가 물었습니다. 조합장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대마도로 돌아왔습니다. 항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들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온 거였죠. 아내가 달려왔어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세게 아는 건 처음이었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눈물이 났어요. 다른 선장들도 내렸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어요. 12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외국 어선들이 공격했다던데 사실이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 우리가 공격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해양경찰청이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한국이요? 네. 한국 경비정이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했어요. 일본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마도는 작은 섬이에요. 인구가 3만 명도 안 됩니다. 소문은 뉴스보다 빠르죠. 하루도 안 돼서 섬 전체가 알게 됐어요. 대마도 어선들이 공격받았다. 일본은 오지 않았다. 한국 해양경찰청이 구조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왔지? 누가 오지 않았지? 저는 조합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명함을 봤어요. 김준호 경감의 명함이었죠. 저는 서랍을 열고 명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구한 겁니까? 네.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는 국적보다 사람이 먼저래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고마운 사람들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합에 전화가 왔어요. 일본 수산청이었습니다.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사실만 적었어요. 외국 어선들이 공격했다. 일본에 구조 요청했다. 출동이 보류됐다. 한국 해양경찰청이 구조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 수산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했어요. 한국 경비정 부분을 빼라고 했죠.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실을 썼습니다. 수정할 이유가 없어요. 담당자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선장이 말했습니다. 조합장님, 저는 더 이상 일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선장도 말했어요. 우리를 버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라고 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또 다른 선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구했어요. 그게 국가 아닙니까?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평생을 살아온 바다였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던 바다였죠.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마도 사람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선장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국기를 바꾸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국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질문이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알고 있어요. 국가는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곳이죠. 그날 바다에서 한국은 말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말만 하고 오지 않았어요. 대마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내려졌습니다. 진짜 국가가 어디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바다에서 말하지 않고 움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오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바다에서 어느 쪽이 진짜 국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